시사잡기 2부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 초대석 시간에는요, 요즘 이 트로트 열풍 대단하죠. 트로트계의 원조 여왕 주현미 씨를 모셨어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전에 오늘의 이슈 인터뷰, 그야말로 요즘 그리고 특히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에 서 계셨던 분이죠. 결국 미래통합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하셨네요. 네, 김종인 전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 한다 하시다가 오늘 아침에 황교안 대표랑 박현중 대표 등등 3명이 집으로 오셨다고요. 네, 예. 집으로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황 대표가? 뭐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안 하시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지난 일주 전인가 그때 이제 이미 참 더 이상 네. 관여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저희 좀 도와달라. 요청이 끊이지 않고 와가지고 나름대로 뭐 그래도 별로 그냥 관심을 갖지 않고 이제 그랬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이번만큼은 편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서 도와서 소위 나라의 장래를 좀 걱정을 해라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그게 그걸 나름대로 참 곰곰이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역시 좀 그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지금 20대 국회에서 이 국회가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일도 많이 안 했지만 마지막에 소위 선거법하고 뭐 공수처법인가 통과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좀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짓을 난 했다고 봐요. 여당이 쪽이. 그러니까 뭐 군소정당 살살. 그러니까 4+1쪽이 잘못했다고 보신다. 4+1인가 뭐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미끼를 던져 가지고서 결국 가서 소위 선거법을 빙자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보면 최근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과거에는 정권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할 때 뭐 구태타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안 되죠. 최근에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한 소위 정권이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도처에서 있는 현상이에요. 벌어지는 있죠. 그러니까 좀 다수의 소위 횡포를 통해 가지고서 결국 와서 기존 소위 민주주의 질서를 갖다가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지금 여당이 또다시 어떠한 그러한 거의 여건을 갖게 될 것 같으면 다수 의석이 되면 무슨 짓을 할 것인가에 같은 것도 과거를 미뤄봐 가지고 상상도 가능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강력한 의회가 이 정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강행 처리하는 거 보니 선거로 당선된 정부와 여당이지만 권위주의적 정부의 행태를 보이더라. 그게 첫 번째입니까? 그게 이제 그게 사실은 제일 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으면 민주주의 기본 질서라는 것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되겠다. 이번 총선에서. 그러니까 뭐 문재인 심판이라는 게 보다는 의회 여당의 의석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지. 의회가 좀 보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은 야당이 의석에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걸 갖다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하신 미래통합당은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잘했나요? 난 솔직히 해서 미래통합당이 20대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당이 결국 가서 20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아닙니까? 탄핵을 당했으면 그 탄핵이 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냉정한 분석을 하고 좀 반성도 하고 거기에 새로움을 갖다가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혁신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라는 건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참 여당은 그동안에 업적이 별로 시원찮으니까 국민이 안 할 테고 야당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제3의 세력을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들어가서
그 중간에서의 제대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안 됐죠. 안 됐죠. 한때 왜 손학규 대표 뭐 손학규 대표하고 나하고 상대한 적이 없고 또 누구죠? 뭐 저 젊은 친구들이 무슨 뭐 시대전환 뭘 한다고 그래서 해봤는데 가서 한 번 가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몇 번 만나보니까 벌써 안 되겠더라.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좋아요. 해요. 제3 세력이 진짜 희망이 있으면 하겠는데 이게 안 됐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힘을 보태는 게 옳아요? 그래서 사실은 차선의 방법이 그 뭐가 있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 최선의 방법이 없으면 차선을 찾고 차선이 없으면 차차선으로까지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미래통합당은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으로 선택했다. 내 선택으로선 그러는 겁니다. 네. 1번의 목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고 그 의석을 줄이는 것이 1번의 목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 이제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킬 때 1등 공신이셨어요. 그때는 박근혜 정권과 또 그 이전에 그 새누리당 세력의 색깔과 어찌 보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중도 개혁의 경제 민주화라는 참신한 공약으로 표를 확장시켜서 대선에 당선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다음 바로 4년 전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공천에 거의 전권을 행사하시면서 새로운 인물들, 친문 일색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을 좀 넣고 그런 이미지 쇄신으로 또 역시 중도층에 어필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럼 뭘로 어필하실랍니까? 지금 이제 공천도 끝났고 뭐 갑자기 새삼스럽게 미래통합당에 무슨 공약을 새로 만들 것도 없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천이 제대로 잘 돼가지고서 그렇죠. 이 사람 배치가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그건 뭐 이미 끝나버렸고 내가 그건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사실 이 선대위원장 해달라는 얘기가 나왔을 적에 공천을 좀 제대로 잘해라 하는 얘기를 다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정치권의 해석은 공천을 일부 조정할 권한을 나한테 줘야 내가 선대위원장 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공천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가 없죠. 제3자가. 좋아요. 그럼 그건 아니라 쳐도 공천이 모양 좋게 돼야 내가 간다 이러셨단 말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모양 좋게 안 됐죠 지금. 뭐 현재로서 몇 개 이제 바꾸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조금은 바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셨던 게 다 해결됐어요? 공천?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차는 공천 결과죠. 그렇죠. 거의 뭐 완전히 내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런데 이걸 선대위원장 맡으셔서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그냥 나중에 두고 보세요. 뭐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건 뭐 미리 내가 얘기할 수가 없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박형준 대표가 하더라고요. 뭐 글쎄요. 뭐 그다음에 뭘 전제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상은 선거를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머리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아니 뭐 지금 그걸 갖다가 오늘 갑자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사실 그걸 들으려고 모신 건데 준비는 돼 계시다. 그거는 뭐 오늘 이 약속이라는 거는 내가 선대위원장 할지 안 할지 물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좋습니다. 기왕에 이제 다른 월간지랑 인터뷰하신 내용에서 제가 좀 이제 받아서 그러면 조금 내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면. 지금 어쨌든 이제 보수 편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번 총선에서는. 그죠? 보수 쪽에. 근데 보수라는 게 기존의 걸 지킨다. 그런 의미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변화하면 그 변화하는 걸 따라가는 게 정치다. 이런 표현 쓰셨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지금 IMF 이후에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벌어져서 저소득 고소득층 간의 격차가 커졌고 그럼 표를 극대화하고 표를 얻으려면 누구를 겨냥해야 되느냐? 결국 저소득층은 겨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경제 민주화의 공약이고 성장과 복지 간의 어떤 조화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그 지금 선대위원장 맡으신 미래통합당이 그런 저소득층을 향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향한 그런 당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표를 갖다가 국어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다수의 표를 점하고 있는 중간소득 이하의 계층에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그렇죠.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중간소득 이하 계층을 향한 그러니까 이율 위반적인 짓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지난 소위 박근혜 정권이 성공을 못하고서 말아버린 건데. 그렇죠. 예. 그 결국 가서 사실 경제민주화다 복지다 이런 거를 내세워서 참 자기네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이어서 대선까지 승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2012년. 네. 대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국정지표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원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라는 말조차도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가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김종인 대표께서는 정말 옳은 판단으로 저소득층을 향한 경제민주화의 공약뿐 아니라 그거는 실천을 해야만 이 나라가 산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박근혜 정부를 만드시는 데까지는 그 공약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됐지만 다시 말하면 김종인 대표가 이용만 당하고 대통령 되자마자 그 공약을 헌신적 버렸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당하시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면 과거와 같은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실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래통합당이요? 예. 미래통합당은 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의 그동안의 어떤 표 던지는 표결하는 그런 성향 등등을 분석해봐도 김종인 전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경제민주화 쪽을 동의하는 의원이 아마 몇 사람도 안 될 거요. 글쎄요. 난 그런 몇 사람이 안 되는 거 그런 거 보면 또 당을 끌고 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난 달려있다고 봐요. 아니 대표가 또 소위 어떤 중추적인 인물들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서 전체를 끌고 가느냐에 달려있는 좋습니다. 거지. 그럼 황교안 대표를 신뢰하세요? 황교안 대표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법무장관을 적에 내가 이 경제민주화 공약할 적에 그래도 법을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상법 개정을 내세우는데. 그거를 상법 개정 그 소액주주 권한 키우고 대주주 전횡적 못하게 견제하고 무슨 뭐 집중 투표제하고 다중 대표 소송제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상법 개정안을 갖다가 법무부가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공약 사항이니까 준비했겠죠. 준비해서 발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게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장관으로 있을 때 그런 법안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안 가질 수가 없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봐요. 그게 대선 공약이니까 그냥 만들었던 그 법안만 성안했던 거 아닐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게 그게 단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진정 상법 개정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소신이 확실하다면 대통령의 그런 그 미온적인 태도를 설득하는 노력이라도 이후에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의 소위 장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럼 바로 지금 법무장관 시절에 상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마련했다는 거 한 가지 근거로 최소한도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경제민주화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심은 최소한도 가질 수 있게 되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당대표 되고 나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멘트를 하나하나 보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모든 것을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하고 민부론이라고 하는 펼치는 것은 과거 정말 이 보수 정권이 맨날 하던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이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얼마 전까지는 기본소득 같은 거 주자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하자에 대해서 선심성 돈 풀기 안 된다. 세금 깎아줘야 된다라는 멘트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가 해온 그 모든 경제정책의 멘트들을 종합해보면 경제민주화 내지 상법 개정안과는 곧 멀어도 너무 먼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통합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과거에 대한 반성을 처절하게 하지 못했다고 내가 늘 지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반성 못했고 그런 방향으로다가 가도록 끌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반성 못했고 이번 공천도 별로 만족치 못하고 황교안 대표도 사실은 뭐 별로 이렇게 믿음직스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 김종인 대표 혼자께서 다 변화시켜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나 혼자서 다를 변화를 시킬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어느 특정 사항에 관련해서는 그 변화를 갖다가 추구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있다고 봐요. 그 특정 사안은 아무래도 경제 분야겠죠? 네, 지금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의 지금 비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뭐를 1차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선정이 될 테니까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일단은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제가 그냥 저의 해석컨대는 경제민주화적 기조와 노선 아래 뭐 미래통합당의 이번 총선 공약과 정책 기조를 새롭게 좀 제시해 보겠다 이렇게 들리네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것을 국민들이 근데 믿어줄까요? 글쎄요, 그거는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느냐에 달려 있는 거겠지. 네. 두 번째는 김종인 대표께서 또 그렇게 해서 만약 표를 좀 얻었다 하더라도 이 당이 그걸 정말 지킬까요? 또 한 번 배신당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일단 믿어볼 수밖에 없는 거지. 처음부터 믿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니 혹시 이번에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제 그런 그 경제민주화적 정책을 잘 내고 국민을 설득해서 미래통합당이 뭐 의석을 많이 늘리고 다수당이 됐다. 근데 이 다수당이 또 박근혜 정부처럼 김종인 대표 그 노선을 또 헌신작처럼 버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지금 왜 회고록에서 국민 앞에 2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세 번째 사과하실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사과할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뭐. 무슨 그 사과할 일이 세 번째 사과할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실 무슨 담보나 보장이 있으세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까? 담보나 보장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100%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러한 것이 또 한번 반복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런 거는 경험에서들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 당이 예. 배웠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생존이 불가능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국민들의 수준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 있고 국민들이 모든 정보를 갖다가 취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뭐 두 번 다시 또 국민을 배반하는 짓은 할 수 없겠죠. 예. 미래통합당의 경제 정책의 기조를 확 바꿔놓겠다 이렇게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내가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경제 정책을 끌고 가는 거고는 건 좀 별개의 성격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비상적인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는 그 기간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총선 끝나고도 이 당과 함께 무슨 역할을 하실 건가요? 나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이 총선 끝나면은 나는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갈 작정이라. 원래 자리 아무 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다시 정치를 떠나겠다. 그러나 이번 총선만큼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야당에게 힘을 몰아주고 경제민주화 쪽으로 좀 정책 기조를 바꿔놓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갈고 더 이상 저희 무리한 짓이 국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국회의 힘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는 야당의 의석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몇 석 목표하세요? 그 뭐 몇 석 목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선대위원장은 하셔야죠. 아니 선대위원장이니까 가급적이면 소위 의석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서 하는 거죠. 일당 될 자신 있으세요? 뭐 내가 보기에 그건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봐요. 가능하다. 몇 석인지까지는 말을 안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소위 야당이라는 것이
야당 스스로의 뭐를 갖다가 했다기보다는 여당의 실수를 먹고 사는 것이 야당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당이 잘만 하면 야당은 집권할 기회가 없어요. 여당이 잘못하기 때문에 야당의 대안으로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우리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보여주실지 주목하면서 지켜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두고 봅시다. 네. 이제. 고맙습니다. 네.